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박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미국 주택정책 전반적인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두 번째, 포용적 지역지구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 형태와 종류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 공급된 포용주택 개발 사례 등을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한계와 성과, 시사점 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포용적 지역지구제 또는 포용주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의 하나로 고민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주택 정책에 대한 간략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또한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한,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율성을 믿고 가는 시장주의적 주택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제도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면서 자가주택이 많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의 큰 기조 하에서 미국 주택 정책이 사실 몇 번의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화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에서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 공급된 방식이 굉장히 고밀의 아파트 형식으로 공급이 되면서 여기에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또는 이제 범죄 등이 밀집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병폐를 해소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자신의 집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빈곤이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시장을 건전화하고 커뮤니티를 고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택 자가 소유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좀 희생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한 번 또 있었고,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공공부문 이외에 다른 민간과 비영리단체, 제3섹터가 주택 부문에 중요한 역할을 참여하는 식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안을 하고 있고요.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고 하는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을 활용하는, 그리고 공공은 원래 계획 고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 고건을 활용하고 민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포용적 지역지구제이고요. 그 결과물이 포용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포용적 지역지구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2가지가 약간 서로 그 상호 호환적으로 좀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포용주택이라고 하는 inclusionary housing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만들어진 재원을 통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계획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주택이라는 것에 한정되기도 하지만 문헌에서는 약간 프로그램이나 규제, 법체계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과 사회주택이라는 인클루전을 포용주택도 있지만 이런 이제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국가에 따라서는 그 2가지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부담 가능한 주택과 사회주택이
서로 상호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꼭 그렇지 않고 부담 가능한 주택은 저소득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 그리고 사회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주택이 조금 더 협소하고 공익 목적에 타겟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 부담 가능한 주택은 민간 부문까지 포괄하게 조금 더 광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이 소셜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회주택 이런 표현이 사실 잘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 부담 가능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가 점유하고 또 자신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과도하지 않게 지어진 주택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용주택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들이 점차 확산이 돼서 뭐 캐나다, 서유럽,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있고 남미 쪽에서도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포용주택이 공급됐던 배경은 어떤 인종적인 분리 문제, 그리고 배타적인 용도지역 지구제로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영어가 사실은 inclusionary인데요. 이거에 이제 반대말이 exclusionary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들어오지 못하게 배타하는 것인데, 용도지역 지구제가 사실은 이런 배타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주거 용도를 다른 상업이나 공업 용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이것이 약간 오용이 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계층별 분리, 인종적 분리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포용하는 inclusionary zoning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1970년대부터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환경운동가며 뭐 토지이용 쪽에서 사실은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저렴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연방정부 펀딩이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을 안 하게 되니까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든 민간 자원을 활용하거나 인센티브를 활용하거나 도시계획적 수단을 접목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작이 된 것이 이런 포용적 지역지구제 그리고 그 결과물인 포용주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저렴주택 공급은 사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민간 부문에서 이를 활용해 보자. 그래서 공공 쪽에서는 계획 수단을 활용한 것이 포용적 지역지구제에 의한 포용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포용주택 제도가 발전한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초반부터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DC 주변의 이제 부유한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71년에 버지니아주 이제 근처에 이제 페어팩스 카운티라는 꽤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조닝 지역지구제 조례가 시작이 되고 이때 저렴한 주택을 얼마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신규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할 때 15%는 저렴한 주택으로 반드시 공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무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DC 주변에 또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도 그 조례가 계속 작동 중입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마운트 로럴 디시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운트 로럴 결정이 사실은 포용주택 공급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로는 뉴저지주의 대법원에서 결정된 것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좀 더 포괄적으로는 모든 지방 정부가 자신의 지역에서 그들 지역에서 저렴주택 소요에 대응해서 일정한 양, 적정량을 공급할 의무가 헌법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화가 일어나면서
원래 외곽 지역에 거주하시던 이제 흑인 분들이 주거지를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니 더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이제 아파트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방 정부의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니 거기에 살고 계시던 이제 흑인들이 법적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지방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패소를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항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뉴저지주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재밌는 내용은 이 조닝,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것은 주정부에서 위임받은 어떤 경찰권이고, 이것은 일반 대중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하는 것이며, 특히 부자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고급 주택을 위해서 이런 권한을 쓰는 게 아니고, 저렴 주택과 같이 저소득층, 일반 대중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토지용 규제, 그러니까 조닝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렴 주택 공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서 마운트 로럴 디시전이 이제 2까지 가는데요.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하면 몇 가지 주요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결정으로 뉴저지주 그 자체에서는 공정주택법이 이제 혜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적정한 비중으로 저렴주택 공급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 달성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이제 인종과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 분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뉴저지 주의 한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결정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주정부에서 엄청나게 큰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법제도의 큰 결정과 도전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권 운동가라든지 시민권 활동가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주택과 토지 이용 정책의 어떤 사고의 변화를 일으킨 큰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주뿐만 아니고 그 영향은 다른 주에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나 매사추세츠 주라든지 뭐 다른 주에서도 계속 유사한 결정들, 법률들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 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정 비율의 재고를 중저소득층에게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식들이 약간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런 포용적 지역 지구제의 형식과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정보도 있긴 하는데요. 한 500여 개 또는 이제 그 연구자에 따라서는 뭐 700개, 1000개까지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 전역이 굉장히 다양한 그 공간적인 레벨에서 포용주택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아래 카운티에서 하기도 하고 뭐 시티에서 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그 레벨이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로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채택한 곳은 뉴저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에서 사실은 굉장히 대도시이면서 주택 가격이 높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입하기 얻기 어려운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도입되어 있는 포용적 지역지구제가 도입된 현황은 사실은 이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각 카운티나 지자체별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각 지역별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자체 조례로 저렴한 주택을 일정량 공급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모아서 그 특성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공급되는 포용주택은 대부분 지역 중위소득의 50에서 8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그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대상자를 지역 중위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소득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그 Area Median Income이라고 이제 지역 중위소득을 설정을 하고 그 소득의 50%, 80% 정도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형인 경우는 한 87%, 또는 자가형인 경우 한 75%가 이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은 최대 한 89%까지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역 중위소득의 120% 이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지역에서 시장에서 저렴한 주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일 수 있겠죠. 이런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그 기존의 그 시스템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그 캐시플로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용적률 인센티브인데요. 거의 뭐 80, 90%에 해당하는 그 포용적 지역지구제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건축 기준을 좀 완화한다거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인허가 의제 처리 같은 제안들을 하고 있고, 또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뭐 이연하거나 뭐 면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또 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렴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렴주택 의무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간이 대부분 최소한 30년 정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바가 가장 길게 있는 것이 30에서 39년 정도가 이제 한 50% 정도가 되죠. 그리고 아니면 40에서 54년, 그리고 99년, 또는 그 빌딩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뭐 영구적으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30년, 40년 정도까지는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10년 정도만 임대료가 낮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비율을 공급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주택 가격이 높아서 부담 가능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일수록 그 의무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은 곳에서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또는 중저소득층께서 그 시장에도 거주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지역일수록, 핫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저렴주택을 공급해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라 라고 의무 비율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가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저렴주택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한 30%가 20% 이상 정도는 저렴하게 공급해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조례들을 보면 한 15에서 35%까지 의무 비율이 조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공급을 할 때, 몇 호를 공급할 때 이런 저렴주택을 공급하도록 요구하느냐, 이게 최소 주택 개발 규모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20호 이상의 뭐 사업 승인 분량이냐 뭐 이런 것인데, 대부분은 거의 규정이 없을 정도로 모든 개발에 유지를 해라 라고 합니다. 최소 규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2에서 5호 정도를 공급해도 거기에 저렴주택을 공급해라 라고 하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개발 행위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용주택을 개발한 사례들은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지금 하나는 이제 브루클린에서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브루클린이 이제 기존의 저렴한 주택이 많았다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실 뉴욕시에서 인근에 고급 아파트를 지을 때 옆에 저렴한 주택을 이제 짓도록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빌딩이 사실은 꽤 비싼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엣지라고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그 커뮤니티 아파트가 포용주택으로 공급된 것인데, 위에 높은 빌딩과 주택들은 뭐 몇 억에서 몇십억 정도 되는 주택인데 비해서 앞쪽에 있는 바로 그 인근에 있는데, 그런 곳에 그 주택의 임대료가 월 뭐 90만 원 정도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이런 정도의 입지에 이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럴 정도로 저소득층에게 어포더블하게, 부담 가능하게 공급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MIT 근처에 이제 캠브리지인데요. 그 옆에 지금 그 개발된 그 포용주택 사례입니다. 여기는 MIT 지하철역에서부터 한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아파트 한 56세대가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저렴주택으로 공급이 됐고, 평생, 그러니까 이 건물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저렴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만 공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타운하우스 형식으로도 공급이 됐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타운하우스가 한 2층 정도의 타운하우스죠. 여기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이 책정되고 임대료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도가 없었다고 하면 저렇게 좋은 입지에 거주하기가 어렵겠죠. 시장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늘 그렇듯이. 이게 이제 공급을 할 때 해당 아파트 단지 또는 이제 개발 사업에 안에 지으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뭐 인근에 모아서 지을 수도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사례가 그런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어떤 중앙시장 인근에 이제 그린이 막 변화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위터, 그 유명한 트위터의 본사길 건너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소득이겠죠. 그래서 이 럭셔리 아파트에 온갖 시설들이 다 있는 거죠. 스파가 24시간 운영이 되고, 또 반려견을 위한 산책 서비스 등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전체 750호를 공급하면서 12%를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해라. 그리고 임대를 해라라는 이제 의무 규정을 적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과거의 경험이 사실 노숙을 하셨던 분인 거죠. 자동차에서 노숙을 하시다가 이제 홈리스로 계시다가 이제 쉘터, 그 쪽방 상담소 같은 이런 이제 쉘터에 계시다가 이제 발굴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이 주거 상실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높아서 사실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가족이 있었던 건데, 이분은 굉장히 이 경험이 매우 새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거북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영화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 이제 인터뷰한 그 논문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빌딩 전체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 말고는, 자기네 부부 아이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반려견을 위한 스파가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이하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택으로 이주를 했음에도 이제 커뮤니티의 소속감이나 그런 경험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 이제 또 뉴욕에서 있었던 이제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포용주택 개발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조닝을 변경을 해서 어떤 이제 부담 가능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아까 보신 거는 같은 빌딩 안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같은 빌딩은 아니어도 다른 빌딩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닝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게 이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출입구가, 그러니까 빌딩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파트 출입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저소득층이 거주하시는 부담 가능 주택은 뒤로 들어가게 하고,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콘도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불법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출입구를 만들다니,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출입구를 따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출입구를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은 너무 혐오스럽다라고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주의 의회 의원이 이건 굉장히 차별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제 좀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용주택을 통해서 얻은 이제 성과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몇 호가 공급이 되었는지가 잘 계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포용주택 제공 프로그램은 반드시 주택을 공급한다기보다는 부담금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일부는 부담금을 걷어들여서 그거를 다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주택 프로그램이 몇 호를 공급했다라고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한 이제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한 43%가 직접 공급량을 측정하지 않거나 부담금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계측 가능한 것만 따져보면 한 26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1만 호 정도가 저렴주택이 공급이 되었다. 그리고 임대용으로 한 7만 호, 자가용으로 한 3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주택 가격이 높고 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런 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주택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입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높은 곳에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의무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 가격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미약한지 드러내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주택 공급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이제 공유하자라는 것이고 또 이제 경제적, 사회적인 통합을 좀 연결시키자라는 것이 있고 또 부담 가능한 주택이 시장에서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획 기제를 활용을 해서 이런 주택 공급에 대응하자라는 이제 효과도 있고 또 사실 연방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대응 방식으로서의 이제 몇 가지 효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주택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가는 조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용주택 공급 기제는 사실은 성장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고 또 주택 상승이 기대되는 곳에서 그 가격 차이를 사실은 공공이 일정 부분 이제 환수하는 것인데 환수하는 방식이 일부는 비용일 수도 있고 일부는 저렴한 주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는 이런 상승을 기반으로 한 기제라는 것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시장이나 조금 작은 커뮤니티 또는 너무 작은 지방정부는 사실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동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은 좀 한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 애착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이 포용주택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